네, 취업 전쟁에 힘든 우리 청년들에게도 이 가슴 따뜻한 멘토가 필요한데요. 취업 멘토링 시간입니다. 바로 모셔볼까요? 네, 자, 오늘 이 시간에는요, 인크루트의 서미영 상무이사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네, 우리 한 주 만에 또 뵙네요. 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지난주에 너무 아쉬웠어요. 네. 오늘은 좀 풍성한 얘기 네. 우리 나눠보도록 하죠. 네. 자, 듣고 싶은 얘기가 많았는데 오늘 마저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준비하신 내용이 전체적으로 어떤 얘기일까요? 네, 요즘 그 회사에서 그 청춘 스펙에 변명하지 마라는 캠페인을 전개를 하고 있는데 네. 여기서 이야기하고 싶은 게 청춘과 스펙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하고 싶었고요. 네. 캠퍼스에 들어가니까 너무 그 스펙에 대한 뭐랄까요, 그 조급증, 스트레스, 강박관념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크더라고요. 네. 그래서 정말 스펙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는지, 스펙이란 과연 존재하는지, 있다면 그게 어떤 의미가 있고, 오해는 없는가, 이런 것들을 좀 짚어보려고 애를 좀 써봤는데요. 그러니까 제가 15년 전부터 이 일을 시작을 했는데 그때 스펙이란 단어는 학교에서는 전혀 저희가 쓰지를 않는 단어였거든요. 네. 근데 최근에는 이게 너무 일반적으로 학생들 사이에 쓰여지고 있어서 저도 좀 깜짝 놀랐고요. 그래서 이게 왜 학생들에게 이렇게 쓰여지게 됐을까를 좀 곰곰이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그 스펙이라는 거는 되게 서치폼의 헤드헌터들이 경력자들의 커리어를 가르쳐서 스펙이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네. 어떤 분야에 어떤 정도의 경력을 가지고 있느냐 이걸 줄여서 그 후보자 스펙이 어때? 이제 이런 네. 식의 표현들을 했었죠. 근데 이게 어느 순간 이제 학생들이 쓰는 단어로 이제 바뀌어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학생들이 쓰는 스펙의 의미를 물어봤더니 네. 서류 전형에서 평가되는 정량적 항목의 총체 이것을 이제 스펙이라고 하고 있더라고요. 네. 그럼 이게 또 왜 그렇게 사용이 되어졌나를 생각을 해보면 IMF 이후에 채용 시장은 IMF 이전과 이후가 크게 대별이 되거든요. IMF 이전은 저희가 완전 고용 시장에 가까웠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서류 전형상의 필터링이나 랭킹 작업이나 이런 작업들이 큰 의미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전산 기반이 없었기 때문에 대단히 많은 입사 지원 작업은 사실은 처리도 불가했었고요. 근데 인터넷 채용이라는 장르가 생긴 다음부터는 입사 지원이라는 행위 자체가 너무 쉬워진 거죠. 그래서 뭐 묻지마 입사 지원 이런 표현도 초창기에는 생기기도 하고 그랬었는데요. 네. 그래서 알만한 기업에 이제 채용을 합니다 이러면은 너무나 많은 입사 지원자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뭐 특정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2만 장 이상의 입사 지원서가 몰리거든요. 그러면 이거를 소수의 인사 담당자들이 처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전산의 힘을 이제 빌리게 됐던 거고, 그러니까 전산의 힘을 빌린다는 거는 데이터베이스화 한다는 것이고요. 데이터베이스화를 할 수 있는 정량적 지표의 그런 항목들, 지표화할 수 있는 그런 항목들에 대해서 서류 전형상의 이제 평가가 될 수 있는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 사이에 이렇게 정량적 지표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들을 가지기 시작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뭐 학교의 레벨이라든지 전공의 어떤 관계라든지 혹은 이제 토익의 점수라든지 뭐 공모전은 몇 번 했다든지 뭐 봉사 점수는 있는다든지 이런 점수화된 항목들 있지 않습니까? 이것에 대해서 이제 기민하게 반응을 하기 시작한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잘 생각해 보면 네. 이런 스펙의 평가가 가능한 회사가 어딘가를 보면 제가 기원을 말씀을 드렸잖아요. 어떻게 학생들 사이에서 이 스펙이라는 네. 것이 쓰여지게 됐나를 이제 설명을 드렸는데 알만한 기업이라는 거죠. 대기업들. 네, 대기업들. 네. 그런 기업들이 아니면 이런 식의 서류 평가를 할 수가 없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이 스펙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이 스펙의 의미가 유효하게 쓰여지는 데들은 대한민국에서 0.1% 정도에 해당되는 3,000개 정도 내외에 되는 대기업들이라는 거고요. 근데 또 잘 생각해 보시면은 대학생들이 알고 있는 대기업의 숫자가 3,000개까지 될까라는 거예요. 안 될 것 같은데요. 네. 그러니까 네. TV 광고나 주로 이제 소비재를 다루어서 TV 광고를 한다거나 뭐 인터넷에 광고를 한다거나 뭐 이런 회사들이 아니면은 대학생들이라 할지라도 잘 모른다는 거죠. 그럼 또 네. 3,000개 중에 또 일부 회사에 대해서 입사 지원에 쏠림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굉장히 제한된 기업에 사용되어지는 이 스펙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네, 대학생들이 이것이 전체인 양 지금 오해하고 1, 2, 3, 4학년들이 이제 토익이나 이렇게
숫자화 시킬 수 있는 것들에 너무 몰입되어 있다라는 현상을 네. 제가 좀 꼭 집어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네네. 오늘은 그 얘기를 하고 싶네요. 네. 지금 스펙에 대해서 이제 과거에는 어떻게 쓰였고 현재는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 정리를 해주셨는데, 자, 과거에는 경력자의 커리어를 이제 스펙이라는 용어로 썼지만 일단 바뀌었잖아요. 네네네. 시대가 흐르면서 스펙이라는 용어 자체의 뜻도 좀 변했는데, 네. 그러면 스펙 안에 꼭 포함되어야 되는 그런 요인들 네네. 어떤 게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뭐 굉장히 다양하게 네. 만들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이 스펙이라는 게 정량화할 수 있는 항목의 총체이거든요. 정량화. 네, 뭐 예. 가령 예를 들면 자기소개서에 글자를 몇 개 썼는가, 뭐 이것도 사실은 평가를 할 수도 있어요. 근데 학생들이 아는 것처럼 이게 모든 기업들에서 모든 이 점수화할 수 있는 항목들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있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네. 예를 들면 A라는 기업은 서류 평가를 할 때 예를 들면 봉사 점수를 인정하는 데가 있고 인정하지 않는 데들이 있어요. 심지어 헌혈도 스펙이다 이렇게 해서 헌혈 점수를 쌓는 친구들을 봤는데 헌혈을 봉사 항목에 또 포함시키는 데들이 있고 또 그렇지 않은 데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기업들마다 평가 이 서류 전형의 가산 기준들로 세우는 데들이 다 다르고요. 설사 예를 들면 뭐 학생들이 굉장히 몰입하고 있는 점수 중에 하나가 토익, 뭐 토플 이런 그렇죠. 점수들이 영어 점수들인데 네네. 이런 영어 점수도 A라는 기업은 뭐 만점을 10점으로 주는 경우도 있고요. 예를 B라는 기업은 만점을 20점으로 주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을 세세하게 학생들이 알고 스펙을 준비하냐면 또 그렇지 않다는 거죠. 네. 그냥 대충 선배들이 예를 들면 어떤 기업엔 뭐가 중요하다 카더라. 그럼 이거 가지고 이렇게 쌓기 몰입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런 오해들이 좀 너무 난무한 것 같고, 그러니까 저는 스펙을 타파하는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쏠림이 있는 기업들은 이미 입사 지원서를 평가하는 방법론으로 유효하게 쓰여질 수밖에 없는 도구다라는 그러네요. 부분을 인정할 예. 수밖에 없고, 다만 이 스펙을 학생들이 알고 있는 스펙을 평가하는 기업들이 일부 기업이라는 걸 꼭 얘기해주고 싶고요. 그다음에 일부 기업이라 하더라도 모집 분야에 대해서 모든 가산 항목에 대해서 동일한 점수를 부여하는 건 아니에요. 예를 들면 전산 분야다 그러면은 토익 점수의 비중을 조금 낮게 줄 수도 있다는 거죠. 같은 기업이라 할지라도 이런 내용들이 굉장히 디테일하게 보면 다들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퉁 뭉뚱그려 가지고 캠퍼스에 가면은 토익 해야 돼, 해외 연수 갔다 와야 돼, 봉사해야 돼, 네. 자격증 따야 돼, 뭐 점수는 학점은 예를 들면 뭐 A 정도 되어야 돼. 이런 이제 막연한 기준 자체를 가지고 시간들을 허비하고 소비하고 있다라는 네. 거죠. 저는 이게 굉장히 안타깝고요. 지난해 잠깐 제가 말씀드렸는데 제가 최근에 만난 학생은 토익이 900점이었어요. 근데 네. 30점을 더 얻기 위해서 6개월 한 학기를 휴학을 결정을 하더라고요. 예, 근데 이게 정말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서류상에 예를 들면 100점 만점에 30점이 취해지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예를 들면 토익 점수를 10점 할애를 하는 기업들 한테는 1점에 930점을 받는다 하더라도 1점 내지는 0점 몇 점 정도 올리는 기준이 되는 거거든요. 저는 사실은 이게 주식보다도 더 불확실성에 대한 투자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학생들이 조금 현명한 판단을 하시는 게 어떨까. 지금 모든 학생들이 쌓고 있는 네. 그런 이 스펙의 가능성에 내가 투자를 해야 될 건지, 혹 아니면 모든 사람들이 잘 모르고 있는 부분이지만 나만의 독특한 부분에 대해서 투자를 하는 것이 맞는지, 이런 판단이 좀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이 돼요. 네, 우리 지금 학생들이 주식보다도 불확실한 투자를. 스펙을 지금 하기 위해서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어떤 게 정말 제대로 된 정보고, 뭐 회사 요즘 점점 스펙 안 받는다고 하지만 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몇몇 기업들을 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어떤 게 정말 제대로 된 정보인지 우리 구직자들에게 좀 알려주시죠. 대기업 고시라고 하잖아요. 네네. 네네. 고시 하고 싶은 선수들은 하셔야 한다고 생각돼요. 근데 아십니까? 신림촌 고시촌에 들어가는 친구들에게도 선배들이 이렇게 조언을 합니다. 듀 데이트라 그러죠. 기한은 정해라. 3년 만에 할 건지 5년 만에 할 건지 이건 정해라. 네. 그러지 않으면 30이 넘어도 40이 넘어도 고시촌에 있거든요. 근데 저는 최근에 학생들이 대기업 고시를 하는 것이 그런 상황에 좀 비슷하게 흘러가고 있는 정도의 수준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30이 훨씬 넘어도 그러니까 대기업에 가기 위해서 준비를 하거든요. 근데 이제 기업이라는 게 그래요. 고시는 기대되는 점수가 분명히 있거든요. 공부를 하면, 학습을 하면 올라가는 점수대가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기업에 입사라는 거는 나랑 안 맞는 기업은 어떻게 해도 안 되는 거예요. 네. 궁합이 안 맞는 거죠.
예, 서류상의 점수를 아무리 올려도 내가 통과할 수 있는 것은 서류 전형 값인 거죠. 네. 근데 기업에 채용을 한다는 거는 서류 전형만으로 되는 게 아니거든요. 이 단계를 넘으면 면접 전형이라는 게 또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그러네요. 그래서 서류 전형에 대한 준비를 아무리 하더라도 그 기업의 비전이라든지 그 기업에서 요구되는 인재상과 내가 정확하게 부합되지 않으면 저는 그 기업에 안 맞는 거예요. 그 기업에 내가 모자른 게 아니라 그 기업과 나는 안 맞는 겁니다. 그래서 네. 어느 기업에 탈락하고 온 이제 그 친구들이 내가 왜 떨어졌을까? 나는 자격이 미달인가 봐. 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저는 그렇게 조언을 합니다. 네가 자격 미달이 아니라 그 기업과 궁합이 안 맞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 기업 말고도 너를 기다려주는 데는 굉장히 많아. 라고 이제 조언을 합니다. 네. 그런 인식의 좀 전환, 관점의 변화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한 것 같고요. 그러니까 너무 가고 싶은 회사가 있으면 고시하셔야죠. 예, 고시하셔야 되는데 고시를 하더라도 시간은 좀 정해두셨으면 해요. 왜냐하면 청춘이라는 시간이 인생의 무한대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 귀한 청춘의 시간에 시간 제한 정도는 두고 가시는 플랜 B를 좀 세우시는 게 어떨까. 예,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금 말씀 듣다 보니까요, 저도 책에서 읽은 어떤 내용이 생각이 나는데 네. 어떤 기업에서 뭐 파바로티를 네. 원하는데 내가 조용필이면 네. 아무리 안 조용필이라도 맞는 거죠. 그쵸 안 네, 맞으니까 네. 안 뽑히는 거니까 네, 뭐 네. 내가 모자란 게 아니니까 네. 뭐 절망하지 마라 이런 걸 읽은 적이 있는데 그런 뜻이죠. 네, 조용필을 좋은 뽑는 말이에요. 회사로 가셔야죠. 네, 그렇죠. 파바로티를 뽑는 회사를 가시면 안 되고. 스펙에 대해서 아까 말씀을 해주실 때 너무 카더라, 일명 카더라 통신에 의해서 준비를 하고 있다 이런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줏대가 없는 거죠. 자기 중심이 없습니다. 젊은이들이 이런 분들한테 어떤 말씀 해주고 싶으세요? 그러니까 우리 청춘들이 대기업에 쏠리는 이유들이 몇 가지가 있는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장가와 시집을 잘 가기 위해서 이런 답변을 저는 의외로 굉장히 많이 듣고요. 네. 두 번째는 이제 초봉을 비롯해서 연봉의 수준들이 어쨌든 격차가 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출발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우리 청년들, 청춘들이 앞으로 일해야 되는 시간은 여기 앞에 계신 분들보다 훨씬 더 많은 시간을 일을 하셔야 되거든요. 네네. 네, 그래서 최소한 예를 들면 40년 이상 이제 일을 한다는 건데 40년 동안 제 아무리 큰 돈을 준다 하더라도 내가 너무나 고통스럽고 하기 싫은 일을 한다면 어떨까요? 네, 이런 괴롭죠. 생각 좀 해보실 필요가 네. 있고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기대하고 고대하던 대기업에 입사하셔도 1년 내 퇴사율이 30%가 넘는다고 합니다. 3년 내 남아있는 선수들은 50%도 안 되는 기업들이 태반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고려해보면 회사를 선택한다는 것, 일을 선택을 한다는 게 어떤 의미가 좀 있는지 좀 이해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고요. 또 하나는 내가 하고 싶은 일, 할 수 있는 일을 해야지만 길게 할 수가 있어요. 저는 현장에서 굉장히 많이 보거든요. 하기 싫은 일 억지로 하면 길게 가지 못합니다. 근데 우리는 40년, 50년을 달려야 되는 선수들이기 때문에 길게 할 수 있는 일을 선택을 하셔야 되고요. 최고의 재테크는 뭐냐면은 은퇴를 미루는 거예요. 은퇴를 미루려고 하면 좋아하는 일, 하고 싶은 일,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된다는 거죠. 어떤 재테크를 통한 이자 소득도요, 급여를 받는 소득보다 안정적이거나 그렇게 많지를 못합니다. 예를 들면 내가 임대 사업을 한다 하더라도 월에 200~300만 원씩 꾸준히 고정적으로 계속 받을 수 있냐? 저는 아니라고 생각되거든요. 네. 이런 은퇴를 좀 뒤로 미룰 수 있는 거. 요즘 베이비 부모들 40, 50대 은퇴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은퇴를 최대한 뒤로 밀릴 수 있다면 직업을 몇 번을 바꾸더라도 그런 일들을 좀 찾아가시는 선택을 하시는 게 저는 바람직하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런 일에 필요한 스펙을 쌓으셔야죠. 네. 그냥 스펙을 쌓아서 꿈을 찾는 게 아니라 꿈을 찾고 스펙을 찾아가실 필요가 있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자, 우리 서명 상무이사님이랑 이렇게 대화를 좀 오늘 두 번째 만나서 하고 있는데 네. 항상 이렇게 시간이 모자릅니다. 맞아요. 너무나 하고 싶은 얘기가 많아가지고 오늘도 또 넘쳤어요. 세 번째 만나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네. 끝으로 우리 청춘들에게 꼭 좀 해주고 싶은 말씀 간단하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길게 달리는,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저희가 일을 한다는 거는 100m 달리기가 아닌 것 같습니다. 마라톤이기 네. 때문에 적성, 흥미, 능력 다 고려하셔서 일을 좀 찾아가셨으면 좋겠고요. 너무 기업 중심의 직업을 찾는 거, 그거 좀 멈추셨으면 좋겠어요. 더 많은 가능성이 여러분들의 주변에 있다는 것들을 좀 이해하시고 달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네. 박수가 저절로 나옵니다. 그러니까요. 네. 마라톤이라고 생각하고 길게 보시고 달리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잉크루트의 서미영 상무이사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